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제105페이지 제2부 범죄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06페이지 범죄론은 한 사람의 행위자 혹은 여러 사람의 가담자에 대해 행해진 행위가 특정 범죄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범죄 성립 요건의 개발 요소들에 관한 형법 규정의 해석론 및 형법 이론이다. 범죄론은 전체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 요소가 범죄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을 착안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범죄 유형별로 분할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먼저 범죄 책임론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의 3대 요소인 구성 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범죄의 기본 요소인 행위와 행위 주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범죄 유형인 고의에 의한 자기 기수범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 요소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 배제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까지 총괄적으로 다룬 후 특수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미수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의 고유한 구성 요건 요소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가담론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를 범한 단독범의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담 형태, 정범과 공범 별로 달라지는 구성 요건 요소를 차례로 본다. 107페이지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1장 범죄와 형법 총칙상의 범죄 분류 제1절 범죄의 의미 로마자 1번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형법이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형벌 유형을 범죄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범죄란 법률의 형벌이라는 법효과가 부과되어 있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형법은 도대체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미 범죄라고 평가받은 기존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아직 범죄라고 평가받지 않았지만 장차 범죄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범죄란 형법에서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범죄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라고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통해 규명하려는 범죄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라고 한다. 형법의 제공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형사입법자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로마자 2번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과 범죄의 실질적 내용 1번에 범죄의 실질적 내용과 형사정책적 의미의 범죄 개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아직 형벌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여 범죄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희롱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성희롱 문제에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피해의식과 왜곡된 시각을 가진 남성들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복잡한 108페이지 문제가 얽혀있다. 그동안 수년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희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래 성희롱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하면 성희롱은 형식적 의미에서 아직 범죄가 아니지만 장차 범죄를 보아야 할 만큼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한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피해자 개인이 집단화하고 있고
여기에 더 보태어 우리 사회 전체가 성희롱의 폐해와 실상의 심각성을 자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인 피해자의 요구가 추상적인 법의 보호막, 특히 가장 강력한 보호막에 해당하는 형법의 규율 대상으로 되려면 형사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질적 범죄 개념을 형사정책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에 실질적 범죄 개념과 법익 개념. 형사입법자가 형사정책적 결단을 내려 어떤 행위를 범죄하려면 먼지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모든 시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입법자는 피해 내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피해 내지 손해의 반대적인 측면, 즉 그 범위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가치 내지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할 가치 내지 이익을 법익이라고 부른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형벌법규는 그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이익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할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형법 제250조 1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329조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내지 점유권이라는 재산이다. 3번의 상대적 범죄 개념. 무엇을 보호법익으로 삼아 그에 대한 법익 침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범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는 상대의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사회적 평가에 뒤이어 입법적 결단이 내려지면 마침내 문제된 가치 내지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포함되고 그 법익 침해 행위는 범죄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을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헌법재판소의 상대적 범죄 개념.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동그라미 1번에 범죄 개념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범죄 개념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범죄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의미의 상대적 범죄 개념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범죄를 자연법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질서, 받아들여야 할 가치 질서와 인간의 공동생활을 지배하는 당위 명제의 위배되는 행위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배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대적 범죄 개념 내지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 대해서는 형사정책 과목에서 공부하게 된다. 로마조 3번. 형법학의 공부 대상과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에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형벌법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톡이 자꾸 오네요. 네, 별로 안 중요한 카톡입니다. 따라서 형법 적용자는 새로운 법익을 발굴하거나 중뇌의 법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법자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익 개념을 척도 삼아 형법 규정 속의 개념을 해석하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규범학인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가 형법 개념을 해석하는 형법 적용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학도 역시 형법에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기술하고 있는 법률상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주된 공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총론 기본소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범죄 개념, 비범죄와 이런 거는 형사정책으로 맡기고 절차법은 형사소송으로 넘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실제 형법 공부가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